아저씨한 사건의 시작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 쪽에서 방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심지어 제일 싸다는 집이 부엌과 방이 나눠져 있는 1.5룸 아시죠? 네. 이런 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아, 좀 부담스럽죠. 이게 제일 싼 거였는데 많잖아요.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60만 원 이거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비싸. 그래서 너무 비싸서 어떡하지? 이거 막 걱정이 돼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벽에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신축 분양, 파격 할인. 궁금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발품 이 팔았더니 집이 됐네. 발품 팔았더니. 실제 다른 원룸보다도 평수가 훨씬 크고 복층이라서 층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 통유리에서 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공실이 3개가 나왔는데 전세입니다. 월세가 네네, 아니구나. 그게 내가 그 문제야. 보증금 1,000만 원 낼 돈도 없는데 전세금을 치를 형편은 더 안 된 거였죠. 그래서 중개업자 아저씨한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포기하고 돌아가는 순간. 그 중개 아저씨가 근데 가만히 보자 이 집이 가만 월세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보증금 500에 관리비 포함 35대 너무 싸다. 너무 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이거는 땡큐 아하. 떼땡큐죠. 너무 좋아 완전 좋은 거죠. 그래서 당장 계약서를 써야겠다. 1층에 있는 부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중개사 대표님한테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분이 그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바로 그냥 계약하면 되지.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뭐 다른 계약자가 있었나 보다. 그게 이제 불발됐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보증금을 받고 그 집을 계약을 한 다음에 다음 날 입주를 해버립니다. 와, 빠르다. 일사천리예요. 빨리, 근데 이제 한 가지 깜빡한 게 매트리스랑 이불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사우나에서 자야겠다. 피로를 풀면 그쵸. 되죠. 네. 네. 라고 싶어서 이제 사우나에 가서 푹 자고 다음 날 오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쯤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서 저기요. 이번에 7층에 이사 오신 분 맞죠? 아니 그 새벽에 너무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쿵쿵쿵 소리 나고 드릴질하는 소리 그거 웬만하면 좀 아침에요. 그거를 왜 그 사람들 다시 하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뭐야? 거예요. 딴 데서 자는데?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우나에서 자고 온 거예요. 다른 집 잘못 들었나 보죠.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여기 자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를 딴 집이랑 착각해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도 황당했죠. 네. 그러고 나서 사실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새내기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집중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막 지내고 있는데 엄마 왜? 의건아 잘 지내지? 아들 무슨 일 없지? 하면서 평범한 인사가 그냥 오기 시작해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돼. 알고 있지? 그리고 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안 되는데 통창에 비춰가지고 거기 암막 커튼을 설치를 해야겠다. 엄마가 원래 미신을 안 믿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이 3대째 목사를 배출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한 게 또 있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집을 와본 적이 없어요. 그 통창이라든지 거울 위치, 화장실 이걸 어떻게 알지 했는데 아니 뭐 지난번에 뭐 통화했을 때 내가 넌지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밤샘으로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잠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됐나요? 엄마네? 여보세요? 이거나 잘 있지? 엄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약간 떨리기도 하고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 잠은 잘 자니? 잠은 시험 기간이라 밤샘 공부하느라 잘 못 자요. 그런데 엄마가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약간 머뭇거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천장에서 널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온몸이 흙투성인 채로 몸에 전선이 칭칭 감겨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지 뭐니? 네가 있는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한참 동안 널 째려보더니 발로 너를 짓이기기 시작해. 그리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 무서워. 이런 얘기 엄마 새벽에. 놀래죠. 근데 네가 끌려가는데 깨지는 않았어. 이 얘기를 새벽 2시에 집에서 혼자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그럼. 것 같아서 괜찮아. 일단 엄마한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잘 때 별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지진이 안 나오고. 내가 뭐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 악몽을 꾼 적이 있어.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친한 이제 제 동기들이랑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 그날 이상한 게 벌어졌습니다. 다들 같이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사는 얘가 현관에 흙이 이렇게 많아.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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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색깔의 흙이 현관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근데 사실 저는 주로 전동 퀵보드를 타고 다녀서 신발에 흙 묻힐 일이 별로 없어요. 도심에 또 그렇게 흙묻힐 일이 없어요. 네. 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흙이니까 그때까지 저는 그 흙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막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술도 다 떨어지고 해서 친구 한 명이랑 제가 술을 사오게 된 거예요.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 집 쪽에서 우리 집 건물에서 어떤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던 그 친구예요. 어머. 수찬아! 수찬아! 계속 불렀는데도 안 들려. 듣지도 못하고 계속 앞만 보고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지? 심지어 저희가 전화도 해봤는데 안 받습니다. 응. 그래서 집에서 봤더니 이 친구가 핸드폰도 놔두고 뛰쳐나간 거더라고요. 급하게 나왔네. 뭐야, 쟤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얼마 안 마신 거 같은데. 아유, 또 시작한 거 같아. 그 버릇 어디 가나? 이 친구가 사실 술만 마시면 텐션이 좀 높은 아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어련히 주사거니 이러다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둘이서 또 얘기를 나누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띵동 띵동
수천이 안 나온다. 경찰입니다. 왜? 경찰 왔는데? 경찰이 온 거라고. 친구가 무슨 일 당했나? 문을 열었더니 정말로 경찰 두 경찰이에요?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예, 반갑습니다. 혹시 집주인 되세요? 예, 그런데요? 그 뒤에 도망치듯이 달렸던 그 친구 수찬이가 있어요. 다행이네 그럼. 벌벌벌 떨면서 수찬아.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경찰 뒤에서 바짝 붙어서 몸을 막 계속 떨면서 서 있더라고. 집안 화장실에서 강도한테 목이 졸렸다고 파출소로 신고하러 와가지고요. 강도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거짓말 치지 말라고. 강도요? 저희 집에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집을 싹싹 다 뒤졌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누가 침입한 흔적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친구 수찬이는 분명히 자기는 봤다고 하고 계속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현관 문 쪽에 있는 CCTV까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출입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뭐지? 뭘 본 거야? 그때 수찬이는 아직도 얼이 빠진 채로 계속 서 있었어요. 결국은 허위 신고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아, 이 친구가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수찬이한테 저희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 무슨 일인데 그래? 아, 좀 정신 좀 차려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취해서 그런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수건거리 있지? 그 수건거리를 자꾸 밑을 내려다봤는데 흑투성이 신발이 보이는 거야.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그때 도망치기 시작한 거야. 정말 무서워 미치겠더라고. 그렇지. 와. 그래서 신고를 그래서 경찰서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간 거였어. 그럴만 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모든 게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어. 현관에 있던 흑투성이 신발, 목을 휘감았던 전선, 엄마 꿈에서 나를 질질 끌고 갔던 그 남자. 그 남자를 친구가 본 거예요. 아들은 못 봤는데 친구가 봤구나. 그러니까. 전날 이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사실대로 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빨리 짐 싸서 당연하지. 빼라. 그래서 결국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짐을 빼내면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1층에 있던 부동산 그치 거기서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 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찜찜한 게 있었어. 있었어. 내려갔죠. 어.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집에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직원이 엄청 난처해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고. 그렇게 사과를 하시면서 사실 그 집에서 2달도 못 살고 나간 분이 계셨어요. 저런 분이 있었고. 집에서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큰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시던 중년 남성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를 앓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상해보상으로 제가 살던 이 집이랑 상해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집에서 그만 홀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바로 들어왔던 세입자도 이 집에서 자꾸 그 흑투성의 남자가 자꾸 보인다고 2달 만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때는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야근을 마친 지희 씨가 직접 차를 몰아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산과 산 사이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어둑한 시골 도로였는데 그날따라 길에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차 정면, 옆면 할 것 없이 보이는 건 오로지 희뿌연 안개뿐이었대요. 지희 씨는 내비게이션에 기대서 느릿느릿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뭔가 길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분명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좁다란 흙길로 길이 바뀐 겁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분명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맞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죠. 그러던 그때였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내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안내, 핸들을 왼쪽으로 확 돌렸는데 뭐가 보였나? 차 바로 앞에 누가 있어? 새까만 물이 찰랑거리더라고요. 우와! 큰일 날 뻔했다. 끊어진 길의 바로 앞은 수심을 알 수 없는 깊고 까만 저수지였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류가 있어. 사방엔 불빛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덜컥 겁이 차오른 지혜 씨는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알지. 후진길로 안 보이잖아.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자꾸 내비게이션이 저수지 쪽으로 직진을 하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애써 무시하고 아니야 후진해서 나가야지. 후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기분이 오싹해진 지혜 씨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어요. 어느덧 저수지 쪽을 벗어나서 주위를 살피며 다행이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지희 씨. 그 순간 지희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주변을 둘러봤죠. 그랬더니 익숙한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제야 지희 씨는 살았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어요. 다시 운전대를 잡은 지희 씨는 무서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엄마. 아유 뭐야? 아니, 내비 따라갔는데 무슨 바로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 그니까 엄마가 전부터 그쪽 길로 다니지 말랬잖아. 엄마, 나 무서우니까 우리 다른 얘기하자. 아, 그 엄마 모임은 잘 갔다 왔어? 응, 잘 갔다 왔지. 아, 오늘 덕종이 엄마가 한턱 쐈다? 덕종이가 첫 월급 탔다고 용돈을 줬대나 뭐래나 아주 얼마나 신나하던지. 순간 지희 씨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이거 왜? 엄마, 무슨 소리야? 덕종이 엄마라니. 덕종이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이거 사연 뭐야?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가 아니야? 엄마,
핸드폰 화면 속 통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지고 있었죠. 뭐야? 뭐야? 엄마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이상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깜짝 놀란 지희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엄마, 전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 있어? 왜 내비대로 안 갔어? 귀신이 웬 낯선 여자의 섬뜩한 목소리에 지희 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마구마구 눌렀어요. 눈물 나나 지금. 왜 내비대로 가지 않았냐니. 내비대로 갔다간 저수지에 빠져 죽으라는 건데. 그런데 엄마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것. 지희 씨는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수신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상단에 서비스 불가 표시가 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데 없는데. 근데 어떻게 전화가 와? 지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서 던져버렸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희 씨는 겨우 집에 도착할 수 다행이다, 있었어요. 다행이다. 그 핸드폰이 어리 빠진 지희 씨 모습에 놀라 자초지종을 물은 엄마.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자기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건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진짜 뭐에 홀렸었나 보다. 절대 그 산길로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지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22일 화요일 그 산길을 피해서 21번 국도를 지나 퇴근을 하던 지희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피해서 갔는데?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의 중환자실.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엄마가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말이 지희 씨가 이틀째 혼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건 분명 2월 22일이었는데 오늘의 날짜는 뭐야? 이상하네? 왜 시간이 거꾸로 갔지? 의아해하는 지희 씨에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지희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22일이 아니라 2월 15일. 그러니까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날. 흙길을 빠져나와서 아스팔트 도로에 접어든 그때 왜 내비대로 안 갔어? 역주행해오던 차와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 차도 안 내리지 않게 받아줄 수 있어. 다행히 머리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는 것 말고는 크게 부러지거나 다친 곳은 없었고 큰 사고에 임한하면 천운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희 씨와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럼 22일은 뭐야? 며칠 뒤에 지희 씨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약 기운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지희 씨. 갑자기 팔 위로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슬쩍 눈을 떴어요. 간호사더라고요. 좀 이상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간호사가 서 있는 쪽을 내려다봤어요. 살점이 썩어 들어가 거무 튀튀한 색을 띤 맨발의 발을 내가 왜 죽었는지 말해줄까? 그 목소리는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그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그 여자. 우와. 바로 그 여자 목소리였어요. 너무 강력하다.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괜찮아? 그 옆엔 엄마가 또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뭐야 이거?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다시 중환자실. 의아한 마음에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데 그러고 보니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게 며칠 전에 겪었던 일과 똑같았어요. 눈앞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 지희 씨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뒤로 그 피팔선 두 눈의 여자가 지희 씨를 향해 씩 웃고 있는 겁니다. 지희 씨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된 지희 씨는 곧장 엄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당이 지희 씨를 보자마자 둘이 들어오네 이러는 거예요. 저수지에 빠질 뻔한 일이며 교통사고며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무당이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수지네 저수지. 거기서 여자가 붙었어. 지금 자기 머리카락 끝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무슨 말이야? 결국 지희 씨는 물에 빠질 뻔한 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어요. 그곳에서 여자를 떼어내고 달래는 굿을 하고 나서야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지희 씨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희 씨는 10년이 지난 아이고.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안개 낀 흙길, 저수지, 이상한 전화와 교통사고.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었던 걸까요? K 직장인 유지수 씨가 인천의 한 회사에 다니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3년 전 저는 긴 취준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죠. 맞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맞아요. 예. 였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그래도
회사 가는 건 늘 설레었습니다. 사실 제 사수 정 과장님과 비밀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래 정신이 있었는지 몰라. 과장님은 일도 잘하는데 성격까지 갑벽.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선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늘 다정하게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죠. 과장님은 제가 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결국 저희 둘은 동료들 몰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고백받은 다음 날 저녁. 로맨틱한 데이트는 무슨 평소와 다름없이 야근을 해야 했죠. 아이고. 오늘따라 선배들은 모두 일찍 퇴근을 하고 사무실엔 저뿐이었습니다. 오빠, 잘 들어갔어? 많이 힘들지.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 내일까지 부장님한테 드릴 보고서 작성해야 돼서. 내가 일 끝내고 가면서 전화할게. 10분이라도 빨리 끝내려 일에 한참을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프린터로 가봤더니 한 장, 두 장, 종이가 출력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프린터에서 나온 건 온통 이거 뭐야? 저와 제 남자친구 정 과장님의 사진들이었거든요. 아 갑자기 이거 왜 그래? 어휴. 제가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같이 퇴근하는 모습, 심지어 저희만 아는 공간에서 몰래 손잡고 있던 모습까지 사진 수십 장이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파파라치 컷인데.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걸까? 오싹해지던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데 자기야 뭐해? 오빠, 여기 어떻게 왔어? 다행인데 이거 뭐야? 보고 싶어서 왔지.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이거 봐봐. 방금 프린터에서 나왔어. 그런데 사진을 본 과장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오빠, 이거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 입사 때부터 날 스토킹하는 여자가 있어. 미안해. 아니, 미리 말할까도 했는데 너가 괜히 걱정할까 봐. 진짜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야지. 너한테까지. 어머, 그 여친과의 그런 메시지 뭐야? 누군가가 절 지켜본다는 생각에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사랑해서인지 두려운 마음보단 그동안 시달렸을 과장님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과장님이 절 과하게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리님. 저번에 회식 몇 시에 끝났어요? 12시쯤인가. 엄청 맞았어. 아니, 진짜. 잠깐만요. 김대리랑 있지. 당장 사무실로 와. 다른 직원들을 믿지 말라고.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귀신같이 알고선 메시지가 왔죠. 대리님, 저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과장님이 제 스토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이러면 이상하지. 지난밤 스토커가 야근할 때 보낸 사진 때문인지 과장님의 집착은 점점 과해졌고 급기야 제 회사 생활마저 난처하게 만든 일이 생겼어요. 질씨, 아까 낮에 얘기했던 보고서 초안 있잖아. 그거 오늘 밤까지 좀 받을 수 있나? 네, 부장님. 고마워요. 부장님, 시간 좀 보세요. 5시 50분이라고요. 시간에 업무 지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질씨, 퇴근. 이런 황당한 일이 그것도 사무실 한가운데서 일어났으니 당연히 저는 너무 곤란해졌죠. 이쯤 되니 제 입장은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는 과장님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스토커란 여자 나타나지도 않잖아.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게 해줘. 나 잘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일부러 그래? 다 스토커 때문에 자기 지켜주려고 그러지. 자기야, 그냥 이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낯설은 얘기를 하네.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고작 남자친구의 스토커 때문에 관둬야 하다니요.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고요. 헤어져야 하나 마나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과장님은 급히 지방 공장에 출장을 갔어요. 드디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야근을 할 수 있게 됐죠. 사무실엔 어느새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밀려있던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벌써 자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전화야? 밤 12시에 온 전화라니. 뭔가 좀 깨림직하잖아요. 머뭇대고 있는 사이 전화는 금방 뚝 끊겼습니다. 이번엔 제 자리에 있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원 유치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이 말한 그 스토커인가? 그럴 수 있겠다. 더 이상 사무실에 있기는 좀 오싹해서 퇴근하기로 했죠. 그런데 내려갑니다. 1층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뭐에 걸린 것처럼 자꾸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점검 중이었어요. 어떡하지,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어제 내려가야 집에 갈 수 있으니 계단으로 이제 갔죠. 계단으로 갔는데 그냥 암흑인 거예요. 센스 등이 고장난 건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최악이다.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비상계단에 제 발소리만 가득했죠. 12층, 11층,
층씩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야? 와 뭐야 이거? 제가 계단 하나를 내려가면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비상문이 유독 무거워서 여닫을 때 소리가 엄청 크게 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제가 문 여닫는 소리를 들었어야 됐는데 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거든요. 왜 괜히 뒤에 누군가가 바짝 따라오면 무섭잖아요. 제가 먼저 빠르게 내려가는데 등 뒤에 발소리가 같이 빨라지는 거예요. 뭐야? 오빠 스토커인가? 천천히 핸드폰 불빛으로 계단 위를 비춰보는데 야야야 이거. 와 진짜 너무 저 여자구나. 여자가 분명 절 해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 한 발, 두 발 계단을 올라오는 빨간 구두가 보였습니다. 올라오고 있어? 구두를 신고 있는 건 여자의 발이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것 같은 구두를 양손에 신고 네 발로 계단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다시 눈을 떠보니 여전히 비상계단. 기절했구나. 경비 아저씨가 절 흔들어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꿈도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부장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장님한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장님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차라리 뭐 얘기를 해가지고 너가 좀 더 조심하게 했어야 되나 좀 후회가 된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2년 전 정 과장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래요. 정 과장은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김보라 주임과 비밀 연애 중이었다고 합니다. 보라 씨? 왜? 걔 안 추천돼서 그래? 보라 씨 잘못 아니야. 저요.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이만큼 온 것도 보라 씨가 다 한 거지. 보라 씨 잘못 아니야. 정 과장이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 김 주임을 달래주다가 인연이 시작됐다고 해요. 정 과장의 생일날 보라 씨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답니다. 새로 산 빨간 원피스에 정 과장이 사준 하얀색 구두를 신고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상견례는 하고 날짜를 잡아야지. 식장 예약 먼저 하자. 회사 사람들이 엄청 놀라겠지? 저번에 김 대리가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더라. 언제까지 숨겨야 돼? 이제 얘기해도 되지 않아? 여자는 김주임과 입사 동기인 최민지 주임이었다는데요. 정 과장이 보라 씨 몰래 민지 씨와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말염치 아니네. 그날 밤 야근하던 정 과장은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상계단으로 뭐지? 정 과장이 비상계단에서 본 것은 보라 씨의 주검이었습니다. 목숨 끊었구나. 아유. 이미 그 뱃속에 뭐 아기까지 가지고 이런 바람핀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분이 이제 자살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먼저 볼 수 있게 문자를 그 예약 문자로 발송을 해놓고 그까지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정 과장과 바로 헤어졌고요. 회사도 옮겼습니다. 잘했네. 끔찍했던 비상계단에서의 밤이 제게 다가올 더 큰 불행을 미리 막아줬던 건 아닐까요?